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이 실패로 끝난 가운데 올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에서 필사적으로 전진을 시도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은 러시아군을 보충하기 위해 예비군의 강제 부분 동원을 재개할 정보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는 예비군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사회를 새로운 동원 물결에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벨라루스 군대도 끌어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벨라루스 서부 지역에서 말이죠. 주민들은 예비군이 긴급하게 비정기 소집에 호출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는 소셜미디어에서 큰 반향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벨라루스인들은 사전 통보 없이 바로 당일에 소집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서부 지역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개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의 분석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졌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라고 할 만한 성과를 낼 가능성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평화협상이 푸틴에게 출구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를 푸틴에게 양보하라고 압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올인하기로 결심했고 동원령을 선포하며 마지막 승리를 위해 모든 자원을 전쟁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꼭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딥스테이트 프로젝트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지역 포크로프스크 북서쪽에 위치한 그리시노 마을 인근에서 계속해서 공격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하루 동안 점령군이 그곳에서 안타깝게도 성과를 거두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레즈니코프카와 골루보프카 마을에서도 영토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적의 징역으로 인해 그곳에서도 회색지대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지역의 미르노흐라드와 포크로우스크에서 주요 고지대를 점령했으며 이로 인해 이미 어려웠던 물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로봇을 이용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점령군은 미르노흐라드에 자신들의 보병 부대와 드론 조종사들을 투입하고 이미 도시 내의 포병, 장비, 사령부, 그리고 지휘본부를 배치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포크로우스크와 미르노흐라드는 100% 점령된 것은 아닙니다. 이 도시들은 포크로우스크 측면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그곳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이후에는 슬라미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대도시권이나 하르키우 또는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주 방향으로 진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군대는 포크로우스크 북부와 미르노흐라드 북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군의 손실이 신병수를 초과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점점 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전쟁연구소의 전문가들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손실을 입고 있는 러시아군을 보충하기 위해 예비군의 강제 부분 동원을 재개할 정보적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채택된 법률들은 러시아 국방부가 200만 명의 동원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새로운 부분 동원 준비의 증거라고 합니다. 또한 계약병의 유입이 전선에서의 손실을 더 이상 보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1월의 모집 과정으로 러시아군에 보충된 인원은 러시아 장군들이 전장에서 잃은 인원보다 9,000명 적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당국은 예비군, 즉 군 복무를 하고 예비군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오직 중요 시설 경비에만 투입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법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그들을 러시아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11월부터 러시아 전역의 군사 모집소에서는 연중무휴로 징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예비군 소집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것은 예비군을 전쟁에 계속 투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9월 러시아에서 있었던 이전 동원령이 얼마나 큰 불만과 해외 탈출을 불러일으켰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70만에서 90만 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듯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병 모집 속도로는 군대의 병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만 가능할 뿐 앞으로 있을 여름 공세를 위한 예비군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어 전쟁연구소 보고서 인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오랫동안 군비와 민생 사이 균형을 잡으려 애써왔습니다. 또한 대규모 부분 동원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 공세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민간 부문과 방위산업 부문 모두에서 노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긴장 상태에 있는 러시아 경제에서 계약직 병력을 통해 군대를 보충하는 것이 러시아의 소모전 전략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의 가능성은 2026년의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크렘린이 러시아 사회를 새로운 부분적 예비군 소집에 대비시키려는 노력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의 모집 캠페인은 군대의 42만 2천에서 42만 3천 명을 보충했다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이전에 보고했습니다. 그 전해에는 45만 명이었고 2023년에는 50만 명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42만 5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여기서 벨라루스인들까지 심리적으로 위협하는 데 끌어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벨라루스 서부 주민들이 예비군의 갑작스러운 소집과 훈련 동원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서부 지역의 남성들이 사전 통보 없이 군사훈련 소집 영장을 받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통지가 하루 만에 전달되고 몇 시간 후에는 훈련장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탐사 보도 그룹의 편집부에서는 이전 예비군 소집 캠페인에서는 이처럼 적극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게시물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예비군 그룹이 편성되고 있는 그로드노, 슬로님, 그리고 바란키 마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집된 사람들 중에는 다수의 부모와 의료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게시물에서는 매우 이른 아침에 소집 영장이 전달되었고 저녁에는 그 사람이 이미 훈련장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군사 장비 이동이나 추가 병력 집결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벨라루스에서 예비군을 소집하는 것을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인들을 겁주고 전선에서 군사 자원을 분산시키려는 정보전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코노미스트지가 정말 훌륭한 기사를 내놨으니 여러분께 꼭 전체를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졌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그가 승리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를 이룰 가능성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화 협상이 블라디미르에게 출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강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평화 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러시아 내부에서의 결과는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푸틴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위대한 차르가 되려는 그의 꿈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러시아 독재자에게 첫 번째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장입니다. 1941년 6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붉은 군대는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 1600km를 징역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인 더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전쟁에서 도네츠크 지역의 러시아군은 겨우 60km만 징역했습니다. 현재의 상황 전개로는 블라디미르 푸틴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전면 침공 첫 3년 동안 러시아는 군대를 증강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는 충원할 수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명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금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 비용은 연방 예산 적자의 90%에 해당하며 나머지 경제는 축소되고 있고 부채 상환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석유 수입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이러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이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들과 에너지망을 공격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를 꺾고 우크라이나 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습만으로는 항복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버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지난해 유럽의 지원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장 큰 희망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먼저 정치적 위기를 겪거나 병력과 무기 보유량이 고갈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이 연간 우크라이나 붕괴를 기대했으나 계속 실패했고 그 가능성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블라디미르 푸틴은 평화에 동의하지 않는 걸까요? 우선 블라디미르 푸틴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성과를 평화협정에 명문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돈바스를 요구하며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평화가 러시아 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는 이미 전시체제로 전환되었고 이것이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은 분명히 러시아 전역에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단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하는 데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